자, 군더더기는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콕 집어서 설명하는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지금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일찍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일요일에 교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오싹한 분위기네요. 자, 그래도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번 시간 열심히 따라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참여관찰법과 실험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질문지법, 면접법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험법을 한번 보죠. 실험법은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 실험법에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제 좀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실험법이 아닌데 마치 실험법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듣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험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구자가 상황을 만들어서 보는 거야.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거 두 가지는 뒤에 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이제 변동시키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변수를 조작한다. 이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는 독립변수, 원인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를 조작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연구를 한다. 즉 실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실험법이죠. 뭐 자연과학에서 보면은 쥐, 뭐 이 약이 뭐 암에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암 걸린 쥐, 암에 다 걸리게 해놓고 암 걸린 쥐를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그 약물을 투약하고 어떤 한 곳에는 약물을 투약하지 않고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뭐 이쪽 A그룹에 있는 쥐들이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 아, 약물이 효과가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게 바로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법이야말로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가장 자연과학적인 것과 비슷하고 이런 노래 충실하죠.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실험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효과적이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험법은 조작 통제 정도가 가장 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조작 통제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생각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자, 가설을 A학습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세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A학습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든 거죠. 그러면 어떤 학습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학습법이죠. 이 학습법이 원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독립변수가 학습법이 되겠죠. 성적은 이 학습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독립변수는 학습법, 종속변수는 성적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A, B 그룹으로 나눠야겠죠. 50명을 일단 선발해.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겠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먼저 봐서 A반, B반에 똑같은 성적으로 나누는 거야. 이때 IQ라든지 가정 배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똑같이 A반, B반 똑같이 나눠야죠. 왜냐면은 이거를 A반에 막 IQ가 높은 학생들만 막 있어. 그러면 나중에 학습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IQ 때문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막 B반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만 막 쭉 있어.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이 학습법 이외에 그런 정서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A반, B반 모두 다 똑같이 학생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교실 환경도 똑같아야겠죠? A반은 더운 여름에 A반은 에어컨 틀어주고 B반은 에어컨 안 틀어주고 그러면 안 돼. 똑같이 틀어줄 거면 틀어주고 안 틀어줄 거면 안 틀어줘야지.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사전검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전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 성적, 종속 변수를 1차 측정을 한다는 거야. 1차 측정을 해서 동질성 확보를 노력하는 게 바로 사전검사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반, B반 25명, 25명으로 나눠. 그래서 A반에는 A학습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A학습법을 적용한 이 A반을 뭐라고 하냐면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A반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실험 집단. B반은 그냥 기존 학습법대로 하는 거죠. 학습법을 여기다 적용시키지 않고. 그래서 B반은 그냥 원래대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B반을 뭐라고 하냐면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학습법, 어떤 학습법을 쓰느냐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A반이 만약에 높았으면 A학습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B반이 이제 높다. 그러면 이 실험은 잘못되거나 어느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A학습법이 전혀 효과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험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후 검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 검사는 종속 변수를 1차 측정은 사전 검사에서 했지만 이 종속 변수 2차 측정은 사후 검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A반, B반 결과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후 검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실험법이 대부분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실험법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인위적으로 독립변수를 조작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게 실험법이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사례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눠놓고 사전 검사를 해. 그래서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험 처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를 통제한다. 원래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하거나 막아놓는다는 거죠. 영향을 안 받도록. 그래서 변화를 확인해서 사후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측정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측정치 차이가 커야 가설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A학습법과 기존 학습법으로 했는데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똑같거나 그러면은 가설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유의미한 차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예상치 못한 변수, A그룹에서 B그룹 이렇게 있는데 B그룹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럼 얘네들이 힘들 거 아니야, 정서적으로. 그러면 본인들도 성적이 안 나올 거고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놀자고 하고 딴짓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IQ, 가정 배경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연구자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권 침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복종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알바생을 이렇게 모집을 한 거야. 그래서 알바생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제 뭐 일당 뭐 1시간에 5만 원 시급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이 이제 이 교수가 어떤 걸 요구를 했냐. 이제 알바생들을 여기다 딱 놓고 자, 알바생을 모집해가지고 시급 5만 원 주겠다. 근데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 알바생 너희들은 선생 역할을 해라. 누구의 선생? 이 사람들은 CIA 요원인데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틀리면 전압을 가해라. 그런데 계속 틀리게 되면 전압을 점점점 높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400볼트까지 높여라. 여러분들 사람이 200볼트만 돼도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밀그램이 이제 이 교수가 이 사람들은 정예 요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애국이다 라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제 시켰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쭉 버튼이 있는데 자꾸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야. 그래서 10V, 20V, 30V, 100V 계속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10V 했다가 찌릿했다가 20V 했다가 찌릿했다가 100V 했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200V 했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400V 되면 죽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넘어갈 때 좀 고민을 했겠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명분을 준 거죠. 이것이 애국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게 이제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만큼 복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히틀러 시대 때 이 부당한 이 명령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는데 그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은 연기자였어, 그쵸? 전기가 이제 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65%의 이제 사람들이 명령에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알려줬겠지. 알려주고 나서 이제 이것은 다 연기였다. 너희들은 그냥 고용되어서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본 거다라고 알려줬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막 겪은 사람들로 생겨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용한 그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안 알려줘야 정확한 실험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스탠리 밀그램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한 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이 스탠리 밀그램은 사회과학의 그런 학문에서 영원히 추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그거를 고려를 하고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실험을 해야겠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생생한 실제적 자료를 획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녹음하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실제적 자료를 획득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몰랐을 때 전학생이라고 하고 속이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조금 얼굴이 좀 사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학생인 척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막 녹음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논문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참여관찰법이죠. 이해가 됩니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료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틀에 박혀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가장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아주 생생한 자료, 실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틀에 짜여져 있지 않은 거죠. 질문지법은 구조화되어 있잖아. 틀에 짜여 있고 막 질문이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지만 이 참여관찰법은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가장 비구조화되고 가장 비표준화된 자료라는 겁니다. 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원주민, 그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연구를 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장점은 뭡니까? 언어적 제약이 없어. 내가 직접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 곤란한 대상도 연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장성과 실제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연구하려고 막 전학생처럼 하고 왔는데 막 녹음하고 그 다음에 막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게 막 너희들 이야기야. 그래서 막 소문이 났어. 쟤 얼굴 좀 늙은애. 우리 막 스토킹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연구가 실패로 돌아가겠죠. 한순간에. 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 관찰자가 누군지 알고 이제 참여 관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 연구 수업 많이 한 거 봤죠? 뭐 연구 수업 하면은 선생님들 갑자기 변하잖아. 양복 차려입고 그 다음에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와서 왼쪽에다가 학습 목표 막 적잖아. 평소에 쓰지도 않는 거. 그리고 막 파워포인트 막 준비해가지고 조별로 앉으라고 하고, 그치? 질문도 막 미리 정해줘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대답도 하고. 이제 평상시의 모습을 알고 싶은데 관찰자가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면 이 연구 대상들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은 행동. 여러분들도 연구 수업 하면은 그때는 자면 안 된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서 막 자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수정이 될 수 있다. 참여관찰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죠? 내가 어떤 원주민을 연구하려면은 직접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내가 최소한 3년에서 10년 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겠죠. 주관 개입이 우려가 된다는 거야. 주관 개입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연구자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본인의 편견과 선입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제약될 수 있다. 아무래도 그 안에서만 내가 직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헌연구법이야. 문헌연구법은 말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책, 인터넷 자료, 그러니까 글, 사진, 녹음, 영상, 모든 책, 인터넷 자료, 역사적인 유물, 유적지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게 문헌연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연구법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런데 조선시대로 갈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 그렇게 안 되잖아. 그쵸? 그런 경우 문헌연구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시 공간에 제약이 있을 때. 근데 문헌연구법은 여러분들 실증적인 연구 방법, 해석적 연구에 모두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실증적인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있었고, 해석적 연구에서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있었죠. 근데 이 문헌연구법은 실증적, 해석적 연구에 모두 사용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수집이 불가능할 때 타인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수집이 가능하다고 해도
직접 가서 내가 수집을 할 수 있어. 근데 도서관에서 다 나오는 거를 내가 직접 가서 하면은 시간, 비용만 낭비하죠. 그래서 직접 수집 가능하다고 해도 효율성을 위해서 문헌연구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연구 전에 문헌 조사 후에 배경 지식을 쌓고 가설 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학생들한테 동기유발을 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는 거를 막 연구를 했어. 문헌연도 안 찾아보고. 근데 내가 연구를 다 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누군가가 옛날에 발표해 놓은 거야. 그럼 나는 표절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기 전에 궁금증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연구를 해놨다면 내가 연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그쵸? 그래서 연구 전에 문헌 조사 후 배경 지식을 쌓고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것을 활용한 보기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뭐냐? 내가 직접 만들거나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 내가 만든 걸 1차 자료야. 내가 질문지법 뿌리고 내가 실험해서 얻은 자료는 1차 자료. 내가 만든 자료는 1차 자료. 2차 자료는 뭡니까? 타인의 자료다. 다른 사람이 만든 실험해 놓은 자료를 쓰면은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헌연구법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이 적다.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공짜잖아. 그쵸? 단점은 뭐냐? 남의 자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즉 2차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남의 자료를 내가 썼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야. 오류가 있어. 그러면은 실험, 내 연구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과 검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검증을 해서 내가 쓰고 있는 자료가 진짜 맞는 건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잠깐만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통계 처리를 해야 할 만큼 대규모 집단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질문지법이죠. 그치? 대규모 집단인 경우에는 질문지법이 유용하다. 의사소통이 힘든 소규모 집단의 생활 모습을 연구하는 거는 참여관찰법이죠. 그치? 소수의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내면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면접법. 사전 연구 단계에서 기존 정보를 검색하거나 시공을 초월한 정보 수집은 뭡니까?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문헌연구법. 자, 가장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할 경우는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가장 인위적이고 연구자가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상황을 조성하고 이거 실험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다른 사람의 차 크기에 따라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보기는 그거야. 차가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뒤에 있는 운전자의 반응이 어떤지 보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이 딱 바뀌었을 때 이게 빨간불로 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을 때 출발을 한 5초 정도 안 하는 거야. 그때 차의 차종에 따라서 뒤에 있는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근데 경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더라고. 선생님도 경차 타고 다니는데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빵빵 거린다는 거죠. 근데 외제차 이런 거는 끼어들어도 막 그냥 아무 빵빵 거리지도 않고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기억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갑의 가치가 개입된다. 다른 사람의 차 크기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갑이 이거 궁금하니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신호가 바뀐 뒤에도 일부러 한동안 출발하지 않으면 여기서 독립변이는 원인은 뭐냐면 경차냐 외제차냐 이거지. 이거는 아니죠. 그치? 차 종이 독립변이지. 자, 디귿은 실험 집단이고 미음은 통제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갑이 경차를 타고 있는 상황. 이건 아니죠. 경차를 타고 뭐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차 종이 바뀌는 게 독립변인이고, 이제 경차를 타고 있는 상황, 이거 자체가 실험 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죠. 미음, 갑이 대형 승용차를 타고 있는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치? 이거를 다, 그러니까 디귿, 그 다음에 미음이 다 실험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 그렇죠? 다 실험을 하는 거잖아. 경차였다가 대형차였다가 어떤 차종이냐, 이것을 바꿨기 때문에 둘 다 실험 집단이죠. 자, 리을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냐? 빵빵거렸어. 곧바로 마구 경적. 이거는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 아니죠. 비읍을 통해 갑의 연구는 일반화된다? 자, 여기 실험을 반복하면 일반화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같은 장소에서만 했다고 그랬잖아. 일반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똑같이 해야 돼.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래야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꺼지세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015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갑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 연구자 갑은 인조차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문지법으로 수사. 질문지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지문이 질문지법이구나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돼. 알겠죠? 질문지법으로 조사한 의뢰 연구에서 뭐뭐 지역 주민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의뢰 2차 자료를 활용한 거네. 그쵸? 남이 연구한 자료를 활용을 한 거죠. 갑은 직접 땡땡 지역을 다니면서 호텔과 식당 등에서 인종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봤어. 그래서 상세한 기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손님의 피부 색에 따라서 다양한 차별적 행동을 보여줬어. 직접 본 거죠. 식당에 가서. 그쵸? 갑이. 이거 참여관찰법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2차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의뢰 질문지법으로 조사한 의뢰 연구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2차 자료, 남의 자료를 활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직접 참여관찰법은 생생하고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구조화되고 표주화된 도구, 이거는 질문지법을 말하는 거야. 틀에 박히고 형식이 있는 거. 근데 참여관찰법은 틀에 박히지 않고 생생한 현장을 직접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자, 리을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실험법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 지금 혼자 수업 했는데 좀 약간 인기척이 느껴지고 좀 오싹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당황도 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실수 없이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교실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보진 않겠지만 아무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 그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할 텐데 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강의는 쭉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안녕.